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이제 곧 소득신고 시즌입니다. 소득신고 시즌이 되면 많이 받는 질문이 한국에 집이 있는데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자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되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해외자산 신고가 뭔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캐나다 정착 10년 이상 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공유해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민자의 소득 신고 문제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의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카더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무사분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일부 세무사들은 침소봉대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런 카더라가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자산 신고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짜리 T1135 양식의 간단한 본인 정보와 자산에 대한 한 줄 기재가 다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파고들면 좀 복잡하죠. 캐나다 거주자의 10만 불 이상 해외 자산을 신고하는 것인데 우선 거주자,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가 신고 의무자라는 것이고요.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이 거주자 신분의 정의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주자 신분 여부가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자산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합계가 10만 불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소득 신고 첫 해는 신고 의무 면제된다 같은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항목들이 신고 대상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한국의 부동산일 텐데 5번 항목이 해당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사용 목적, 예를 들면 본인 임시 거주 혹은 부모님 거주하시는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본인 사업용, 예를 들면 한국의 지사사택 혹은 창고 용도로 쓴다면 이 또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T1135 폼의 제목이 Overseas Asset Report 이런 거 아니고요.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입니다.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소득이 전제되는 자산이 해외자산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자산 신고에서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 역이민을 가거나 한캐 조세 협약에 따라 캐나다의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해외자산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역이민 시점에 자산을 처분한 걸로 간주해서 캐나다 거주 기간 중 자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20년 전에 이민 올 때 5억이었던 한국의 아파트가 지금 30억이 되었다면 캐나다 거주 중 발생한 가치 증가 25억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하는데 이 텍스를 안 내려고 한국으로 역이민해서 비거주자가 된다면 캐나다는 딱 좋던 개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이 텍스를 캐나다에 내고 가라 하는 게 출국세, departure tax입니다. 그런데 역이민 하는 분이 한국 가서 2년 건조해서 한국 양도세, 비과세 받은 후 팔 생각만 하지 캐나다 출국세 생각하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출국세는 알고도 안 내고 몰라서 못 내고 한국 세율이 높아서 안 내고 등등 미국의 엑시트 텍스를 본떠서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캐나다 출국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아시고 역이민 갔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들이 많이 설명하는 한캐 조세협약과 금융정보 교환협정인데요.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조세조약은 상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도움되는 조약이고요. 금융정보 교환협정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협정이라 아직은 발동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모든 금융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낼 수도 없고 한국의 은행이 보관하는 고객 정보 중에서 캐나다 C넘버 정보가 등록된 계좌에 한정될 텐데 한국의 은행에 본인 C넘버 등록해 두신 분이 얼마나 될지 설사 등록했다 해도 은행에서 금융정보를 캐나다에 보내준 사례가 없다니 보세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인데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하니 없을 수도 없고 참 이 전세가 한국 노인 빈곤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시집장가 가는 아들, 딸들 월세로 시작하게 할 수 없어서 전세라도 해주다 보니 노인 빈곤은 필연적이죠.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요. 대출 3억 끼고 매매가 10억에 샀는데 6억에 전세 주고 왔다면 해외 자산 신고를 얼마에 해야 될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네요. 전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답은 대출, 전세 상관없이 매매가 10억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이자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대출금과 합쳐서 9억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9억, 사실은 대출 3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나중에 양도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결국 비록 본인 돈 1억 투자한 갭 투자이지만 10년 뒤 15억이 되었다면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양도 차이 5억의 비용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민 10년 이상 된 이민자분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2026년 1월에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이민 올 때 1억 이상의 자산이 있었는데 해외 자산 신고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략 3분의 1은 신고하고 있고 3분의 2는 신고를 안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자산 신고 안 한 데 대해서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한 명도 통지받은 적이 없네요. 심지어는 전체의 20%는 신고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별 통지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산 처분한 경우 자산 처분 신고 한 사람은 전체의 25%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자산 처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산 신고 안 해서 처분 신고를 안 한 분이 50% 정도이지만 23% 정도는 자산 신고 하다가 처분 신고 안 하고 자산 신고만 중단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앞 설문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 신고 안 했거나 신고하다가 처분했는데 처분 신고를 안 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약 5%의 대답자가 해외 자산 신고를 하면서 자진해서 페널티를 납부하였고 94%의 대부분은 해외 자산 신고를 안 한 데 대해서나 자산 신고 하다가 안 한 데 대한 페널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부터 1억 이상의 고액을 송금받은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선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와 덕담 차원에서 은행 직원이 구두로 물어본 정도가 83%이고 핀트락, 즉 타인 명의 계좌에서 캐나다의 본인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거 송금자가 누군지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가 14% 있었습니다. 이건 소득 신고와는 상관없는 절차이죠. 국세청에서 직접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은 이게 참 무섭습니다. 대답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있었네요. 아무튼 캐나다에 돈 가져오는 것은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거의 안 따진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해외 자산 신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해외 자산 신고는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나중에 이 자산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겠다는 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 계획이나 상황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립학교에 자녀 조기 유학에 따라온 유학마들이 소득 신고하면 혜택이 많다고 하면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단체로 해외 자산 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